뉴욕 증시가 8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0.4% 가까이 올라 9,580에 종료됐습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부실한 상태에 처한 문제은행의 숫자가 올 2분기 말 기준 416개에 달해 전분기보다 111개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플루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내놓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적십자 회담이 오늘 종료됩니다. 남북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석 이전에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오늘 오전 마지막 절충을 끝내고 회담 일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장중 매물 소화를 끝내고 결국 8일째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다우의 경우에 0.4% 가까이 올라서 9,580을 기록을 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도 각각 올랐습니다. 차익 매물로 장중 1.5%까지 급락했지만 결국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할 수가 있었는데요. 은행주도 악재를 딛고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리딩 투자증권에서 이인규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반 장세를 보고는 하락 마감하겠구나 싶었는데 결국은 장중 매물 소화 과정을 끝내고 다우가 8일째 상승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장 초반 최근 7거래일간 연속 상승에 대한 피로감 누적에 의해서 차익 매물들이 욕구를 부추기면서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장 중반 이후 계속적인 조정을 통한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에 돌아서며 8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는 37.11포인트 상승한 9,580.63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3.3포인트 상승한 2,027.73포인트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다우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금일 다우지수는 차익 매물 욕구가 커지면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예상보다 양호했지만은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고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문제은행이 지난 2분기 중 36%나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는 매물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저가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상승 종목 수가 크게 늘며 금융주 위주로 상승 반전 하면서 마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가격 부담 때문에 장 초반 다우가 80포인트 이상이나 빠지는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 매물을 모두 장 중에 소화를 하면서 막판에 저가 매수세 유입을 받아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 다우 일중 차트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기대를 모았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좀 엇갈리는 결과를 내놓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먼저 미국의 2분기 GDP가 당초 예비치인 연율 1% 감소를 그대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부정적인 전망을 불식시켰습니다. 상무부는 2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수치 그대로입니다. 이는 전문가들 수정 전망치는 마이너스 1.5%보다 양호한 것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기대에 더 큰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출 효과를 나타낸 것의 관측인데요.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일부에서 수요가 회복되고 제조업과 주택시장이 향상되면서 경기 회복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아울러 기업들의 수익도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도 이와 같은 평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동부가 발표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7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에 58만 건보다 1만 건 줄어든 것으로 3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613만 건으로 11만 9천 건 감소하면서 지난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로 인해서 주택시장과 제조업이 안정돼가면서 기업들의 감원 추세가 둔화됐기 때문에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의 문제은행이 15년 내 최대 규모로 이른 걸 나타냈는데요. 연방예금보험공사는 27일 지난 2분기 부실은행이 111개 늘어난 416개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은행들의 자산 규모만 총 합해도 2,998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처럼 부실은행이 늘어난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15년 이래 최대 규모로 부실 대출 급증에 따른 손실과 재정 악화 영향 때문에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엇갈린 결과를 내놓으면서 딱히 호재로서의 역할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은행주 쪽은 좀 악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2분기, 소위 말하는 부실은행 숫자가 1분기보다 한 100개 정도 더 늘어나서 이제 400개 초반까지 늘어나 15년 내 최대까지 지금 늘어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가 또 악재를 뚫고 상승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시티그룹은 폴 존슨의 지분 매입으로 인한 9%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AIG 역시 26% 급등하는 등 은행주 상승 만전하면서 금융지대 거래량이 폭발하였습니다. 반면 어제 급등한 주택 건설주는 급락 이후 납부 촉수하면서 톨브라더스는 마이너스 1.2% 기록하였습니다. 보잉은 787여객 기 호재로 인해서 8%대 급등하였고요. 게스, 조한 등은 실적 호재로 인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 등락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예상을 했던 미국의 GDP는 사실상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예비치인 마이너스 1%와 동일하게 수정치도 지금 마이너스 1% 연율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또 미국장은 오늘 밤에 한 번 더 열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정이 남아있나요? 네, 오늘은 7월 개인 소득과 7월 개인 소비가 발표되는데요. 먼저 7월 개인 소득은 조사치는 0.1% 나와 있고 이전치는 마이너스 1.3%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7월의 개인 소비는 조사치는 0.2% 나와 있고 이전치는 0.4%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어준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가 이전치보다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아직까지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비는 약간 더 떨어질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플러스라는 데 무게를 조금 더 두시는 것 같은데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7월 개인 소득 소비, 사실 미국의 소비 부분은 또 중요하죠.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7월 개인 소득 소비까지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다음 주 일정도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 주에 이제 주로 발표될 경제 지표로는 9월 1일 날 ISM 제조업 지수가 있고요. 예. 9월 1일 날 역시 총 차량 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날 원유 재고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실업률이 9월 4일 날 발표 예정입니다. 이미 발표된 7월 달 지표들이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주 발표 예정에 있는 경제 지표들 역시 대부분 이전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실업률 발표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실업률에 대해서 제가 그래프 보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7월 지표들이 호전된 모습과 달리 노동시장은 아직까지 얼어붙은 상태로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들이 새로운 일자리 찾기가 힘들면서 평균 실업기간이 24.5주에서 25.1주로 1948년 이 수치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에 최장기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 중 1명은 27주 이상 실직 기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실업률이 전망치보다 소폭 하회하는 모습 보였지만요. 24만 7천 명 실직한 수치를 기록하는 데 아직까지 블랙홀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체감 실업률이 거의 10%를 훌쩍 넘긴 15%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지금 현재 실업률이 어느 정도인지 다음 주 후반쯤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관련한 이슈들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한번 보죠. 유럽은 지금 이틀 연속 계속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유럽 증시는 미국발 악재 이틀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랑스 지수, 영국 지수, 독일 지수 지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다음에 유가 관련돼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네. 국제 유가가 4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 강세와 달러 약세 악영향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4일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는데요. 27일 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더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는 전날 대비 배럴당 1.06달러 상승한 72.49달러를 마감하였습니다. 장 초반 배럴당 69.83까지 떨어진 약세를 보였으나 달러화 약세로 인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게요. 장중 70달러 선이 깨지기도 했었지만 장중에 증시가 또 반등에 성공하면서 최근 들어 같이 또 연동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유가도 반등에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투자증권 이인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현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투자처를 못 찾은 시중의 부동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은행 대출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어서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사실상 지금 정지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죠. 지금 현재 은행에 지금 자금이 어느 정도나 몰리고 있나요? 예,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은행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뜻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돈이 다 은행으로 오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주로 쏠리는 것은 단기 상품이나 고금리 상품입니다. 일단 단기 상품부터 한번 보시면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4대 은행 집계를 한번 해보니까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고 MMDA라는 단기 상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돈들이 많이 몰렸다, 이런 집계가 나왔는데요. 대기 중인 자금이 작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할 만큼 모였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숫자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해 9월 이제 위기가 시작됐던 때죠. 그때 53조 원까지 MMDA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53조 원이 지난 7월만 해도 36조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26일 기준으로 보니까 다시 56조 원으로 불어있더라. 즉 50조대에서 30조대까지 떨어졌던 것이 다시 50조대로 회복이 됐다,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또 하나 보자면요. 고금리 상품 집계를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단기 상품 못지않게 상당히 돈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3월까지만 해도 251조 원으로 집계가 됐었는데요. 지금 26일 기준으로 보니까 16조 원이나 늘어난 267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금리가 높은 정기 예금에는 상당히 돈들이 몰리고 있다. 즉 금리가 높거나 아니면 단기 상품 쪽에만 돈이 몰린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출 증가세는 상당히 미미한데요. 이렇게 되면 은행에 돈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돈들이 몰리고 있지만 대출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개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은행에는 지금 계속 현재 돈이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이나 서민층 모두 대출받기 힘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 경기 전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발표되는 것을 보면요.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체감 지표도 상당히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개인 이렇게 세 가지 섹터별로 한번 나눠서 보니까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설비 투자나 고용의 소극적인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은행권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면은 살지 못할, 즉 죽을 기업 같은 경우는 자금 지원을 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도 대출을 하기가 마땅치 않은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보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많이 늘지 못하니까 개인 역시 대출을 하기 마땅치 않다. 결국은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모두 대출을 하기가 좋지가 않은 상황이더라,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은 은행에, 안전한 은행에 꽁꽁 묶여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예금 금리는 낮고 대출 금리는 지금 높으면서 어제 나온 통계를 보니까요. 은행의 현재 예대 금리 차가 10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돈을 맡기게 되는 고객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금리 동향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한번 보니까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격차가 10년 2개월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수신 평균 금리 같은 경우 2.92%로 지금 3% 아래고요.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5.53%로 0.06%포인트 지난달보다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대출에서 수신금리를 한번 빼보니까 예대금리 차가 2.61%포인트입니다. 외환위기 때 2.88%포인트 벌어졌었으니까요. 그때 수준만큼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금리 차가 그러면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예금금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까 단기 상품은 금리가 낮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낮은 금리가 평균 예금 금리를 다 끌어내렸다, 이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줄여라,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한 은행들이 금리를 높였고, 그래서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 때문에 대출 평균 금리, 즉 전체 대출 금리가 오른 겁니다. 즉 예금 금리는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10년 2개월 만에 최대 격차로 벌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은행의 자금 순환이 지금 원활하지 못하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은행에 대한 감독 방향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자금 순환을 같이 묶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부동산 뉴스도 보겠습니다. 정부가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요. 오는 2012년까지 그린벨트 지역에 보금자리 주택 32만 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2012년이면 당초 예정보다 6년 정도 앞당긴 것 아닙니까?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이번에 발표한 내용 정확한 제목을 한번 불러드려 보면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공급 확대 및 공급 체계 개편 방안입니다. 이것이 어제 이제 나왔는데요. 공급 확대라고 하면은 물량을 늘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량을 늘린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획돼 있던 것을 좀 앞당긴 것이고요. 공급 체계를 개편했다 이것은 청약제도를 또 약간 손을 봤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급 확대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보금자리 주택 공급의 일정을 앞당겨서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한번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금자리 주택 물론 알고 계시는 개념이겠지만 어떤 개념인지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예. 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중소형 아파트 그리고 임대주택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양되는 아파트는 이제 분양을 받는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아파트고 임대주택은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살면서 임대료를 내는 저렴한 임대료를 내는 이런 서민층 아파트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보금자리 주택 32만 가구를 2012년까지 모두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2012년이면 3년이 남았죠.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해입니다. 그 임기 내에 이 많은 가구를 한꺼번에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 그 2012년까지는 12만 가구가 공급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원래 계획보다 20만 가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원래 32만 가구가 보급될 그 지역을 한번 보면요. 4개 보금자리 주택 시범 지구가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강남 세곡지구 그리고 서초구의 우면동 그다음에 하남의 미살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리고 고양시의 원흥 이렇게 4곳이 기존의 시범지구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만약에 32만 가구로 늘리면 이 4곳보다 더 많은 곳에서 시범지구를 지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4곳보다요 한 5-6곳 정도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로 언급되는 곳들이 과천, 구리, 남양주, 시흥, 하남, 광명 이런 곳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는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지정될 확률이 좀 낮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돼서 4곳에다가 한 5-6곳 정도가 추가로 지정이 되면 총 한 10곳 정도 중에서 이제 32만 가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 지금 강남 세곡 쪽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서초 우면도 있고요. 이렇게 반값 아파트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이 강남권에 만약에 들어서게 된다면 분명 집값이 좀 오를 것 같다. 투기 세력이 좀 들끓지 않을까 걱정도 좀 됩니다. 예,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우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화에 미리 나선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예상 분양가를 보면 강남권의 반값 아파트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준비한 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예. 지금 세곡지구와 우면지구에 나오는 아파트 값이 한 평당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한 1,15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기존의 수서에 있는 아파트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2,200만 원 수준이니까 거의 정말 절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아래 고양이나 하남지구를 봐도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0% 선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투기 세력이 혹시나 꼬일까 싶어서 2가지 대책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매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전매 제한이라고 하면 한번 분양을 받은 아파트를 5년 동안 팔 수 없게 하는 제도였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제도를 내놓았었는데 이걸 더 강화했습니다. 한 7년에서 10년까지 전매 제한 제도를 좀 강화하면 투기 세력이 덜 붙지 않겠냐 이랬고요.
있고요. 두 번째로 또 마련한 제도는 5년 동안 실거주를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매 제한만 하면 5년 동안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뿐만 아니라 5년 동안 실제로 분양받은 사람이 살아야 한다 이런 규정을 새로 만든 것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불법 전매가 이뤄졌던 과정을 살펴봤을 때 이런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간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거래를 워낙 은밀하게 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 합의만 이뤄지면 뭐 소유권을 나중에 이전하는 걸로 그런 내용으로 만약에 거래가 이뤄질 경우에는 충분히 전매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첨자는 뭐 5년 동안 살 필요도 없이 당첨이 되자마자 바로 그 가격에다가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얹어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공급 확대되게 되는 보금자리 주택, 이 실질적인 혜택이 그야말로 투기 세력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정부의 노력을 좀 읽을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정부가 청약제도도 다시 손질을 좀 했지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한번 표를 준비하신 거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새로운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 청약제도라는 것인데요. 이 개념을 한번 표로 보시면 지금 전체 보금자리 주택의 신청 자격자별로 배정이 돼 있는 그런 공급 물량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특별 공급이 이뤄지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이 이뤄지는 이런 순서로 분양이 진행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신혼부부에게 30% 주택을 미리 주었고 다자녀 즉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졌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또 30% 물량을 준 다음에 나머지 40%를 일반인들에게 공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편된 내용을 보면요. 신혼부부 물량은 15%로 약간 줄었고요. 생애 최초 주택 청약제도 이번에 신설된 제도에 20% 물량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구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일반 공급 물량은 5%포인트 줄어서 35%로 35대 15대 20대 30의 비율로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 청약제도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관심을 모을 텐데요. 네. 지금 조건은 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로자나 자영업자 중에서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그중에서도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을 했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를 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기혼자이면서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의 80% 이하를 버는 사람. 이게 금액으로 보니까 부부 합산으로 월 312만 원 이하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일단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 청약제도 해당이 되면요. 기회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만약에 3천만 원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요. 지금 분양가의 50% 내에서 최대 1억 원을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세곡지구에서 2억 원짜리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러면은 1억 원은 걱정하지 않고 1억 원만 마련해도 집을 하나 마련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 청약제도가 사실상 이렇게 지금 장기로 이미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역차별 문제를 낳고 있다는 논란도 있는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번 제도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집값 안정에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전문가들은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너무 짧은 3년 안에 32만 가구가 나오면은 시장이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내용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나 한계들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를 요약을 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획의 현실성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3년 안에 이 많은 집들이 공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일단 기존에 살고 있는 그 세곡지구나 우면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보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과연 단시간 안에 끝날까 이것도 좀 의문이 일고 있고요. 지자체와 또 협의를 해서 이 지구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도 지금까지 좀 원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또 앞으로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예산이 또 이런 과정에서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토지 보상을 아무래도 서두르게 되면 기존에 살던 주민들에게 돈을 많이 줘야지 빨리 나갈 테니까요. 이런 과정에서 예산은 또 확보가 제대로 될까 이런 좀
걱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강남권에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있다고는 하지만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기는 좀 역부족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강남 세곡이나 서초 우면 바로 강남권 턱 아래에 있는 땅들이기는 하지만 임대기 주택에 대한 인식이 워낙 부정적이기 때문에 강남권 고급 수요를 끌어당기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강남권 집값은 이들 아파트와 상관없이 계속 오르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이현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8일째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0.4% 가까이 오르면서 9,580을 기록했는데요. 장 초반 가격 부담을 조금 느끼면서 1.5% 급락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매물을 모두 소화하고 상승세로 끝이 날 수가 있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경기 지표들은 엇갈린 결과를 내놓으면서 딱히 호재로는 작용을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나왔죠. 예비치와 같은 연율 마이너스 1%를 기록하면서 기대했던 마이너스 1.5%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주간 실업 관련한 고용 지표는 3주 만에 감소를 했는데 그 감소폭 자체가 너무 커서 시장 기대치에는 미흡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거나 다우는 조금 올라서요. 9,580까지 지금 올라선 모습인데요. 8일째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악이 나왔다가